흡수하는 정신 18장 새로운 선생. 몬테소리 학교가 거둔 놀라운 성공은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슷한 시도와 실험의 전망을 밝게 한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들리는 불평 중 하나가 훌륭한 선생이 부족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성실한 사람을 찾아서 이용해야 한다. 인도 시골의 부모는 아마 문맹일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아이에게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 빈곤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도 영적 자질을 개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부를 포기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을 등지고 빈곤을 추구했다. 가난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에 놀라서는 안 된다.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영적 발달에 가난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아이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실험을 하길 원한다면 빈곤 지역이야말로 최적의 공간이다. 실험을 쉽게 실시하고 또 동시에 성공을 확실히 원한다면 누구든 빈곤한 아이들의 세계로 가도록 하라.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교재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아이에게 과학적으로 만든 교재를 주었는데 아이는 그런 교재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깊은 관심은 물론이고 정신 집중과 깊은 생각까지 불러일으켰다. 42년 전에 이 같은 사실은 대중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3세대 아이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인식은 그때까지 전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이젠 아이의 정신 집중은 기본적인 요소로 통하고 있다. 정신 집중이 환경을 하나씩 치열하게 응시하고 탐험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곰곰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불만스러운 조건에 처해 있다면 아이는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며 이곳 저곳으로 시선을 옮길 뿐 어느 곳에도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의 특징은 아니다. 불만족스러운 환경이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 뿐이다. 3세대 아이의 내면에서도 그 신비한 선생이 여전히 활동하며 아이에게 노력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자유로운 아이, 내면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아이라고 할 때 그 아이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연의 막강한 안내자를 자유롭게 따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자연의 안내자는 대단히 현명하며 아이가 이를 제대로 완수하도록 이끈다. 아이는 자연에 이끌려 예를 들어 먼지를 턴다면 아이는 탁자의 위와 옆, 아래와 모든 홈을 두루 살피는 것처럼 모든 세부사항을 다 들여다보게 된다. 몬테소리 학교가 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지금 선생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생이 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게 된다는 인식이다. 선생이 성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은 바로 그런 것이다. 아이들이 보여준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도 아이가 자유로워질 때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선생이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정신을 집중하며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 3세 아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능을 배우지 않는다. 아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선생들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제시하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아이를 가르치려 든다. 따라서 자연의 안내자를 따르면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발달하는 이 연령의 아이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 드는 선생을 통해서는 발달을 꾀하지 못한다. 또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선생의 말에 복종하는 것과 같이 선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성공을 목표로 잡고 있는 선생은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계를 밟아가며 가르쳐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반면에 아이는 힘든 것에서 쉬운 것으로 성큼성큼 큰 걸음을 뗀다. 그런 선생은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이와 선생 사이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선생이 품고 있는 또 다른 편견은 활동에 따른 필요에 관한 것이다. 아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을 계속한다. 그때 아이는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선생이 나서서 아이가 몇 분마다 놀이를 바꾸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아이는 금방 피곤해한다. 육체적 활동의 사이클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힘을 더 많이 불어넣듯이 아이가 옛날에 습득한 정신적 활동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는 활동 또한 아이가 더 큰 힘을 느끼도록 만든다. 이런 편견들이 교육대학을 나온 선생들에게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자 하면 아마 선생을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 어떠한 새로운 정신의 비전도 그걸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의 일부 편견도 마찬가지이다. 피를 부르는 혁명이 아니고는 절대로 제거하지 못할 편견도 있다. 가장 현대적인 대학교의 일부도 휴식의 필요성에 대해 이런 식의 편견을 너무나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에 45분마다 혹은 반시간마다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며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그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매사에 극단적일 만큼의 무관심을 보이게 된다. 관심과 열정만이 가치 있는 견실을 낳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죽어버리고 있다. 현대의 교육학은 돌아가는 일들을 피상적이고 그릇된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는 내면의 삶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신적 활동에 대한 안내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교육계 혹은 교육계 지도자들이 인간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인간의 논리와 자연의 논리는 많이 다르다. 인간의 논리는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신적 활동을 위해서 교실에서 꼼짝하지 말아야 하며 육체적 활동에는 정신적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이다. 이것이 아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아이가 생각할 때에는 손을 쓰지 않을 것이며 손을 쓸 때에는 머리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는 사람과 몸통만 있고 머리는 없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선생에게도 온갖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자연은 아이는 손 없이 생각하지 못하며 손이 지능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교재는 아이의 손을 유혹하고 아이의 마음에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아이는 생각을 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위대한 사상가도 산책하면서 얻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는가?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각에 잠겨 숲속을 혼자서 몇 시간이나 걷는다. 3세에서 6세까지의 시기에 아이의 운동과 정신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학교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준비가 잘 된 선생, 통상적 의미에서의 준비가 잘 된 선생이 아이에겐 최악의 선생이다. 몬테소리 교육 방법에서 가장 많은 노력이 투입된 부분은 선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을지 모르는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구상 중인데 선생들이 부족하다면 역설적으로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소박한 사람들 중에서 찾아낸 새로운 선생들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근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실험에서 나는 아파트 관리자의 딸이었던 선생에게 어떤 교재들을 갖고 가서 아이들 앞에 어떤 식으로 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방해받지 않고 그것을 갖고 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교직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다. 자격증을 제대로 갖춘 선생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먼저 자신이 배운 바에 따라 지시사항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히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교사 자격증을 갖춘 선생은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필요 충분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든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게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교직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선생은 지시받은 그대로 했으며 아이들은 이 교재들을 갖고 스스로 노력한 끝에 놀라운 결과를 보임으로써 나도 놀라게 만들고 그 선생도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결과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나 영적인 존재가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폭발하듯 갑작스럽게 글쓰기 능력을 보여주었다. 선생이 글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 방문객들이 찾아와 아이들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었니? 라고 묻자 아이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선생도 놀라는 모습으로 정말로 글 쓰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와서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어제 2시 정각에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이가 왜 2시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름다운 필체로 문자까지 완벽하게. 1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쓰지 못하던 아이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처음에 필기체 글자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인쇄체 글자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인쇄체 글자를 준비하기도 전에 아이들은 이미 책을 읽고 있었으며 인쇄체 글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4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런 폭발이 일어나고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일어날 당시엔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아이에겐 흡수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로를 느끼지 않고 환경을 흡수하는 이 정신은 적절히 준비해 제대로 제시하기만 한다면 문화까지도 모국어처럼 아주 쉽게 흡수할 수 있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라곤 아이들이 다룰 교재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제작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문화 관련 지식도 3세에서 6세 사이에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경험에 따르면 선생은 더욱더 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러기에 이 선생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의 임무는 아주 쉽다. 선생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아이들을 위해 준비만 해두라.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자제가 위대한 진리들을 낳는다. 라는 위대한 진리를 현실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불필요한 간섭이 어떤 것인지를 선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불간섭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훌륭한 하인이 주인을 위해 마실 것을 준비한 다음에 주인이 그걸 스스로 마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다. 하인은 주인에게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인이 할 일이 아니다. 하인의 일은 오직 준비하는 것이다. 선생도 아이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선생들은 훌륭한 하인에게 보내 배우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선생들은 겸손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자신의 뜻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잘 하고 그런 다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선생의 역할이다. 이 연령의 아이를 책임진 사람은 아이들의 정신적 필요를 보살펴야 한다.
이 정신적 필요를 과학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다. 어떤 엄마에게 1살짜리 아이는 언제나 데리고 다니도록 하세요. 그래야 아이가 세상을 보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곳에도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야 아이가 모국어를 들을 테니까요. 라고 말하면 엄마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한다. 또한 선생은 엄마에게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란 아이를 안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러주고 또 아이가 무거운 것을 옮기길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해야 한다. 마음이 편견으로 꽉 막혀 있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심리적 이유들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인 일들 자체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밭에 씨앗을 심는 일이나 식물을 돌보는 일이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해야 가능한 것은 아닌 것과 똑같아. 우리는 자연의 실행과 인간이 자연의 실행을 바탕으로 세운 과학을 구분해야 한다. 자연의 실행은 쉽다. 경이로운 결과들은 언제나 예외 없이 아이가 자연히 생기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발산이 대체로 일반 학교에서 차단되고 있다. 부모의 문맹을 고려해보자. 문맹은 무지에 따른 다양한 조건들을 조성한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직접 손을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엄마는 아이고 똑똑해라 라며 감탄할 것이고 아이는 고양될 것이다. 또한 글을 쓰지 못하는 부모를 둔 아이가 처음으로 글을 쓸 때 부모의 경탄은 아이의 마음을 최고조로 띄워준다. 반면에 부잣집 부모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좋아. 그런데 학교에서 미술은 가르치지 않니? 그 순간 아이는 갑자기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흥미를 잃는다. 아니면 아이가 어딘가에 쌓인 먼지를 털 때 부잣집 엄마는 그건 청소부나 하는 일이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것은 그런 걸 배우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아이의 즐거움을 꺾어버릴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이 부잣집 아이는 열등 콤플렉스나 우월 콤플렉스를 갖게 될 것이며 자신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진짜 문제는 오히려 교육을 잘 받고 교양이 있는 부모에게 있다. 부모들이 교직에 몸을 담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 그런 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 문제의 해결.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실험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조건들이 실제로 보면 좋은 조건이다. 성공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가 실험적으로 처음 운영한 어린이의 집에서 아이들이 현실 생활을 연습하며 삶의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엄마에게 옷에 얼룩을 묻히지 말아야 하고 물을 엎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엄마들은 너도 그렇게 하는구나 라면서 자신의 옷과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의 힘을 보여준다. 문맹인 부모가 스스로를 교육하도록 만들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아마 아이일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어린이의 집에 참여했던 부모들은 읽기와 쓰기를 배우기 위해 나를 찾았다. 자기 아이들이 읽고 쓰는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나이의 아이들을 다루는 선생은 사회생활에서 거의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선 아이가 변화하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감동적인 성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어른의 정신 안에서 어린아이의 정신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것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그러면 성인들을 변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다. 만일 누군가가 대대적인 사회개혁을 꿈꾸면서 옛날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수많은 해에 걸쳐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인도의 교육 발달을 구상한 사전특위원회의 보고서는 40년을 내다보고 있다.
온갖 편견을 다 가진 선생들을 새로운 선생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려면 그 훈련에만도 엄청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이 선생들은 이미 민감한 단계를 거친 7세 아이부터 가르치게 된다. 그러면 선생들은 이미 축 처져 있는 아이들, 이 연령의 아이들은 이미 더 어렸을 때의 호기심과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축 처져 있는 아이들을 더욱 몰아붙일 것이고, 따라서 아이들은 더욱더 따분해 할 것이다. 그때까지 비교적 자유를 누렸던 아이는 이젠 자신이 이것저것 하라고 지시하면서 안달을 부리는 선생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같은 계획이 성취되려면 40년, 80년, 100년, 아니 2세기가 걸릴지도 모른다. 한편 실행하기 쉬운 심리학적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일들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자연의 에너지를 건드리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아이의 기억력이 나이가 많은 아이의 기억력보다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들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 아이는 옛날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더 잘 배운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의 시작이 아래쪽으로, 출생 쪽으로 8세에서부터 4세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해가 아껴지고 있다. 이 나이에 흡수하는 정신과 민감한 시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때엔 아이의 내면에 무엇인가 계속하려는 소망이 있으며 따라서 교육을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 시기에 흡수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은 곧 아이가 관심과 열성을 갖고 모든 것을 흡수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오랫동안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선생도 그런 아이들과 똑같이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을 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어떤 선생이 훌륭한 선생이 되는 순간 그 선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미국의 어느 신문 기자가 몬테소리 선생인 자기 사촌을 방문했다. 그때 기자는 사촌이 휴대용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휴가를 얻었나 하고 궁금해했다. 그녀는 이 기자에게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하라고 부탁했다. 기자에겐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창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언제나 일을 할 것이며 선생이 늦게 오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대대적인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성취 기간도 더 짧아질 것이다. 첫 번째 실험 기간에 나는 선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시사항을 전하곤 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자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에 폭발이 일어났다. 오늘날엔 관찰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엔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유를 굳이 알려고 들 필요도 없었다. 식물을 땅에 심으면 우리는 그 식물이 흙과 물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식물에서 꽃망울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그렇다고 꽃의 구조나 토양의 산성도에 대해서까지 알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필요한 것이라곤 단순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어른들 뿐이다. 아이들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든 나라에서 말하자면 교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위 후진국에서도 우리의 초기 실험의 위대한 기적이 쉽게 되풀이될 것이며 또 긴급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소박한 선생들이 아마 다른 선생들보다 더 훌륭한 선생이 될 것이며 이 아이들이 세상의 나머지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 일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제시한 이론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이론들이 개발되기 전에 이뤄진 첫 실험의 비전이다.